네, 이 시간에는 퇴직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 계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 금액은 퇴직소득 총수익 금액인데, 퇴직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걸 말하죠. 사실상 비과세 소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상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환상급여는 퇴직을 근무기간이죠. 퇴직할 때까지 근무기간이 12년인 걸로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퇴직금을 얼마나 받느냐라고 환산한 급여입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해주고요. 이 아래 근속연수가 있죠. 이 근속연수 공제를 해주고, 이 해준 것에 나누기 근속연수 하면은 근속연수 1년당 퇴직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걸 곱하기 12를 해주면 12년 동안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것을 환산급여라고 그러죠. 그래서 환산급여 공제를 해줍니다. 이 환산급여 공제는 이 아래에 정리가 되어 있죠. 이 환산급여 공제는 800만원 이하는 환산급여 100%. 그래서 금액이 클수록 이 환산급여 공제가 줄어드는 거죠. 이거 역시 이 금액이 작을수록 환산급여 공제가 크고, 금액이 클수록 환산공제 급여를 줄여서 고소득 퇴직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고 곱하기 세율을 합니다. 세율은 우리가 소득세에서 공부한 그 기본세율을 기본세율, 이게 기본세율입니다. 이 퇴직소득 종합소득세에서 공부한 세율이죠. 이 종합소득세 세율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2년 근무했을 당시에 퇴직소득 산출세 12년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세표준 곱하기 기본세율을 하고 나누기 12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1년으로 환산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근속연수 하면 원래 자기 근속연수 동안에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12년 환산으로 해서 다시 자기 환산으로 바꿔주는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퇴직소득을 예를 들어서 3억을 받았다. 그런데 5억에 3억을 받은 사람하고 20년 동안 근무해가지고 3억을 받은 사람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5억을 근무해서 3억을 받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고소득 퇴직소득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런 사람과 이 장기 근무에서 3억을 받은 사람을 똑같이 퇴직소득세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유리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12년 환산 그래서 퇴직에 대한 세율을 곱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나누기 12를 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주는 거죠. 자, 이제 양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은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이죠. 이렇게 양도할 때는 꼭 돈을 주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환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런 것 자기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다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는 거죠. 양도소득은 첫 번째 부동산이 있죠. 토지나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로 아파트 당첨권
또는 토지 상환 채권,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양도하는 권리. 예를 들면 뭐 딱지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기타 자산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러니까 이 영업권을 별도로 영업권만 양도하는 것은 기타 소득이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한꺼번에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는 거죠. 특정 시설물 이용권, 예를 들어서 각종 회원권이죠. 골프장이라든가 콘도라든가 헬스 회원권, 그리고 과전주주의 특정 주식,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부동산을 50% 이상을 보유를 해요. 부동산을, 그 기업이. 그러면 사실상 부동산 회사죠. 그 부동산 회사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면은 그 사람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을 옮길 때는 부동산을 옮긴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골프장, 스키장 이런 데는 거의가 다 부동산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이 80%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그 법인 주식을 한 주라도 이전을 하면은 그것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치권. 이치권은 자기가 뭐 예를 들면 그린벨트 같은 데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이 이치권이죠. 자, 주식 등이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주식 등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대주주라면 이제 주식 상장되어 있거나 코스닥에 되어 있는 대주주라면은 올해 4월 1일부터는 10억 이상,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죠. 물론 이제 주식 소유 비율이 1%, 유가증권 시장은 1%, 코스닥 시장은 2%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지만, 금액상으로도 올해 4월 1일까지는 10억 이상, 그리고 내년 4월 2일 이후에는 3억 이상만, 한 기업의 주식을 3억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라고 봐요. 이 대주주는 자기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 차익이 생겼을 때는 양도 차익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등. 그러니까 원래 시장에서 거래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주고 사고 팔 때도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을 내 계좌에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 계좌로 옮기고, 타인 계좌로 옮기고 그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두 번째, 주권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비상장법인은 그 비상장법인 주식을 내가 사서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그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주식도 양도소득세,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남겼을 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죠. 파생상품은 파생결합증권, 여러가지 뭐 코스피 국내 장내 파생상품이라든지 해외 장내 파생상품, 이런 파생상품도 이자와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양도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양도소득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1가구 1주택이에요. 1가구 1주택은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하죠. 그래서 1가구 1주택의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주택과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죠. 를 양도했을 때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양도 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9억 이하의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거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된다. 라는 거죠.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해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1주택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사 가기 위해서 집을 먼저 다른 집을 샀을 때 그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1세대의 범위는 거주자와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같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그럽니다.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같이 살아야 되죠.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 같이 살면은 1세대고 물론 배우자의 직계 전속은 좀 형제 이런 경우는 떨어져 살죠. 그러면은 세대가 다르죠.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 형편으로 인해서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같이 1세대로 포함을 한다는 거죠. 주민등록과 사실상 사는 곳이 서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사실상 사는 곳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1주택의 범위는 주택은 건물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피스텔에서도 주거용으로 살면은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대통령으로 정한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다. 2년 이상 보유기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주기간도 이 아래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거주도 2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 2년, 거주 2년.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당되죠.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거주 2년, 보유 2년을 똑같이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양도세 계산 구조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죠. 취득가액을 공제하고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들어가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들어가는 비용 등이죠. 그것이 기타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양도 차익이 생기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에 적용하는 거죠. 여기도 역시 장기 보유였을 경우는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금이 만들어지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각 자산의 구분별로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곱하기 양도소득세율, 그래서 이 양도소득 산출세율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필요경비를 알아볼게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 있죠. 취득가액에다가 기타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원칙은 실질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있어서 토지를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거죠. 자,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이 환산취득가액은 이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곱하기 취득 당시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취득
당시에 환산 취득가액을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안 되면 제일 마지막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거죠. 감가상각비와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액. 사업소득에서 만약에 감가상각비나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넣었으면 이미 필요경비화 되면서 그만큼 사업소득에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절감을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에서 이미 필요경비화 돼버린 것은 빼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건물을 9억에 구입했는데 이미 필요경비로 감가상각비를 2억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은 건물의 취득가액은 4억이 된다는 거죠. 자, 할인가치 차금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10억 미지급, 그러니까 예상으로 10억을 샀어요. 1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회계상에는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잡죠. 그래서 이 부채는 사실상 9.5억이 된 거, 이제 회계상 건물도 9.5억짜리죠.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는 지급한 비용을 따지니까 10억짜리 건물로 보는데 이미 현재가치 할인차금 중 일부를 비용화했을 경우에 0.2억 원을 비용화했을 때 그 비용화된 것은 뺀 거. 그래서 취득가액을 9.8억 원으로 본다는 거죠. 자, 기타 필요경비 공제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나 우리가 소득세에서 말하는 각종 자본적 지출액은 다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두 번째 볼까요?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그리고 세 번째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변경,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담하는 개발 부담금. 여섯 번째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 이런 것들은 다 자본적 지출로 해서 필요경비 공제를 해주고, 또 양도비, 양도하는 데 따른 각종 비용. 이렇게 증권거래세법에 따라서 따르는 것은 주식 등을 양도할 때가 해당되는 거죠. 증권거래세. 그리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인지대 소개비. 그리고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비용. 국민주택 채권을 보통 부동산 취득할 때 각종 채권을 사죠. 그러면 그 채권은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채권을 사서 바로 팔아버리면은 약간 손실을 봐요. 그러면 그 손실 비용도 양도비에 넣어준다는 거죠. 네, 기타 필요경비 산정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각종 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실질거래가액에 따르는 거죠. 실제로 들어간 비용 가지고 필요경비를 따질 수가 있죠. 다만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이런 경우에는 기타 필요경비는 실질거래가액이 아닌 이렇게 정한 비율에 따른 거예요. 이렇게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경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 그 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등은 취득가액의 1%. 이렇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합니다. 이것은 원래 실제 들어간 것보다 굉장히 적은 거죠. 왜 그러냐면 기준시가가 훨씬 낮습니다. 낮아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실제 필요경비보다 훨씬 낮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양도 차익의 계산 시 유의사항으로는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똑같이 실질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아까 설명한 환산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반드시 기준시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 자산은 건물이고 20 취득일은 15년 4월 7일, 양도일은 20년 11월 25일이네요. 양도가액이 5억, 취득가액이 3억 5천. 그리고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따라서 장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여 이 중 7,4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세법상 인정된 7,400만 원이 중요하죠. 현재 가치 할인차금 상각액 2,1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 여기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은 취득가액에서 빼주는 거죠. 자, 갑은 동 건물을 취득 시 관계 법령 등에 따라서 국민주택 채권을 800만 원을 사서 다시 금융기관에 720만 원에 처분하였다. 그러면 이 처분 손실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양도식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300만 원이다.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이 5억 원이었고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을 빼줘야죠. 3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 취득가액이고, 그래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건 감가상각비에서 7,400만 원. 현재 가치 할인 발행 차금에서 2,100만 원을 빼주면은 취득가액은 2억 5,500만 원이죠.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도 두 가지가 있었죠. 국공채 처분 손실 800만 원에 사서 720만 원에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 80만 원. 그리고 중개사 수수료 300만 원. 이 두 개도 기타 필요경비로 빼주면은 양도 차익은 2억 4,120만 원이라는 거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에 등에서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6에서 80% 정도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이 만들어지죠. 양도소득금액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각 자산별로 구분해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해주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만들어지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으로는 등기된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과 조합원 입주권도 해당되는 거죠. 조합원 입주권도 내가 이 어떤 그 조합의 구성원이 돼서 받은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특별 보유 공제가 된다는 거죠. 다만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을 다시 매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딱지를 샀다 파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3년 미만 보유 토지 건물, 그리고 미등기된 토지 보유 토지 건물,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 또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합이 2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특별공제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장기로 갈수록 일반적인 부동산을 볼게요. 장기로 갈수록 그 비율이 특별 보유공제 비율이 더 세지는 거죠.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훨씬 세지죠.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80%까지 공제가 되죠. 1세대 1주택은 왜 1세대 1주택에서 9억 이하는 아예 비과세되니까 이것이 필요 없고, 9억 초과되는 1세대 1주택에서는 또
이렇게 양도소득 차익에 대해서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설령 1세대 1주택이 9억을 초과하는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팔 때는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적게 냅니다.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이 통산되는 걸 통산이 됩니다. 그래서 차손이 발생하면은 차익과 에서 같이 합쳐서 양도 차익이 줄겠죠. 그런데 모든 자산이 통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 1, 2, 3별로 통산이 되는 거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은 한쪽은 손해를 받고 한쪽은 이익을 봤을 때 그것을 상계해 가지고 5월 달에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 등 양도소득은 주식끼리만 통산이 된다는 거죠.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은 파생상품끼리만 통산이 된다는 거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위 1, 2, 3별로 각각의 연간 250만원이 기본공제가 됩니다. 자,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이제 과세표준까지 만들어졌으면은 양도소득 세율로 곱해서 산출세액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양도소득세율이 상당히 이 아래 표 보면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여기냐면 양도소득은 일종의 징벌적 세율이에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낮은 세율을 하고, 그런데 제일 낮은 세율이 제 8번에 있는 기본 세율이죠. 일반 자산은 기본 세율, 우리가 소득세나 퇴직세에서 종합소득세나 퇴직소득에서 적용되었던 기본 세율이죠. 그 누진세율이죠. 그러니까 누진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죠. 8번 누진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그것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경우가 많죠. 미등기 자산 같은 경우는 70%, 조정 대상 지역 내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는 그러니까 그 입주권을 사고 팔고 했을 때 50% 양도소득세를 무는 거죠. 1년 미만 보유자산에 대해서는 역시 50%의 세율을 무는 거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는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10%를 더하는 거죠. 즉 8번의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10%를 더하는 거고, 다음의 부동산은 기본 세율에다가 10%를 더하는 거고요. 지정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 이렇게 토지 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예상되는 것을 지정하죠. 거기서는 사고 팔았을 때는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를 10%를 더하는데, 이 기업의 경우는 10%가 또 있으니까 20%를 더한 게 되네요. 니은번에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은 10%의 기본 세율의 10%를 더하는 거죠. 7번 같은 경우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기본 세율에다가 10%를 더하고, 디귿 니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니은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거, 그 경우는 기본 세율의 10%를 더하고, 디귿 니을은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기본 세율의 20%를 더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기본 세율, 우리가 종합소득세나 퇴직소득에서 적용된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기타 자산. 자산 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비율이 50% 이상 특정 주식은 기본 세율이다 10%. 그 외에는 기본 세율. 그리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주식 양도하는 거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은 중소기업의 1년 미만 보유 주식은 30%, 그렇지 않는 해당 주식은 과세 표준이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 부분은 25%.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세율이 낮아지겠네요.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예를 들어 비상장 회사 주식 같은 경우 말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중소기업 주식은 10%,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20%, 해외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 탄력세율, 파생상품은 10% 세율을 매기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양도세율세에서도 미등기인 경우는 높은 세율을 매기는데, 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어떤 경우서든지 미등기 하면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적용 시 낮은 계산공제율을 적용한다. 굉장히 낮은 계산공제율을 적용해서 사실상 필요경비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앞 페이지에서 봤듯이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70% 최고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미등기로 자산을 서로 사고 파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원 포착을 위해서 이렇게 미등기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세율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우리가 세무입문, 세법개론에 대해서 수업을 마쳤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이 클래스에 시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분야가 좀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올려놔서 여러분의 공부하는 범위를 많이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굉장히 범위가 넓은 세법개론이 굉장히 범위가 넓었어요. 이 넓은 부분을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야 될지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여러분한테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따라오기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많은 내용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시험 잘 보고 다음 학기 때 다른 과목으로 혹시 뵐 수 있으면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